거실 탁자 위로 사진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평온했던 주말 오후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죠. 사진 속에는 앙상하게 마른 체형의 여자가 기괴할 정도로 입꼬리를 올린 채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한때 제 예비동서가 될 뻔했던 29살의 유라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듯 가슴을 치며 매몰차게 내뱉으셨어요. 아이고, 이 미친 거사. 기어코 사채까지 끌어다 가짜 하객들 모아놓고 또 저 짓거리를 했단 말이냐. 올해만 벌써 2번째 가짜 결혼식이라니 집 팔자를 지가 꼬아도 유분수지. 어머니의 날 선 목소리에 제 심장도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답니다. 주름진 어머니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진 속 유라의 눈동자는 어딘가 텅 비어 있었거든요. 수백 명의 하객에게 축복받는 완벽한 신부가 되겠다는 그 병적인 집착이 기어코 그녀를 괴물로 만들어버린 거였죠. 뼈만 남은 가냘픈 어깨 위로 겹겹이 쌓인 화려한 레이스가 오히려 그녀의 초라한 영혼을 옥죄는 수위처럼 보였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그녀는 우리 가족의 일상을 산산조각 낼 뻔했던 지독한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가짜 하객과 화려한 드레스라는 껍데기에 미쳐서 스스로를 갉아먹던 그녀의 모습이 아직도 제 두 눈에 선명하게 맺혀 있네요.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 가족이 그 지옥 같은 시간에서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건 시어머니의 그 단호했던 결단 덕분이었습니다. 듣던 중 아주 반가운 소리네. 넌 우리 가족이 될 자격이 단 한 톨도 없으니 오늘 당장 내 아들이랑 끝내라. 파혼하겠다며 길길이 날뛰던 유라의 면전에 대고 어머니가 현관에 소금을 팍팍 뿌리며 하셨던 그 말씀이 제 귓가에는 아직도 생생하게 맴돌고 있거든요. 그 서슬 퍼런 축객령이 떨어지던 날 저는 비로소 막혔던 숨을 토해내며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어쩌면 이 모든 참혹한 비극은 제가 유라를 처음 만났던 그 불길한 식사 자리에서부터 이미 예견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인사를 나누던 날 제 위아래를 뱀처럼 훑어보던 유라가 콧방귀를 뀌며 내뱉었던 그 모욕적인 첫마디를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답니다. 형님, 설마 그 뚱뚱하고 미련한 몸뚱이로 식장에 들어갈 생각은 아니죠. 드레스 등짝 터지는 꼴 보기 싫으면 당장 입게 매고 살부터 5kg는 빼셔야겠어요. 그날 그녀의 뒤틀린 미소를 마주했을 때 제 온몸의 솜털이 쭈뼛서며 차가운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죠.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껍데기에 영혼을 팔아버린 한 여자의 기막힌 몰락과 그 진흙탕 속에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아낸 저희들의 처절했던 기록입니다. 제가 33살의 남편 민준과 결혼을 결심했던 건 그 사람의 따뜻하고 진실한 눈빛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화려한 호텔 예식장이나 비싼 명품 예물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았답니다. 대출을 조금 끼고 구한 25평짜리 낡은 전셋집에서 시작해도 서로의 온기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믿었거든요. 강 여사님,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도 늘 저를 안아주시며 같은 말씀을 하셨죠.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지 번지르르한 껍데기가 다 무슨 소용이냐. 속이 썩어 문드러졌는데 비단옥 걸쳐봤자 송장이나 다름없는 기답. 난 너가 참 맘에 든다. 그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말씀이 제 마음을 참 포근하게 어루만져 주었답니다. 하지만 시동생 지훈이 6년 동안 만났다는 그녀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았어요. 화려한 거칠애에 목숨을 걸고 남들의 시선을 영양분 삼아 기생하는 독버섯 같았죠. 유라의 그런 병적인 집착이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난 건
첫 식사 자리에서였습니다. 저희 시댁 식구들과 제가 처음으로 다 같이 밥을 먹는 자리였는데 유라가 인사를 대충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리에 앉자마자 제 위아래를 뱀처럼 쓱 훑어보고는 콧방귀를 뀌며 내뱉었죠. 형님, 설마 그 뚱뚱하고 미련한 몸뚱이로 식장에 들어갈 생각은 아니죠. 드레스 등짝 터지는 꼴 보기 싫으면 당장 입게 매고 살부터 5kg는 빼셔야겠어요. 그날 그녀의 뒤틀린 미소를 마주했을 때 제 온몸의 솜털이 쭈뼛서며 차가운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죠. 기가 막혀서 말문이 턱 막혀 있는데 마침 그 식당에 합석했던 제 이모님이 참다 못해 치고 들어오셨어요. 저희 이모님이 사주 카페를 크게 하시는 고복자 여사님이신데 아주 눈썰미가 매서운 분이시거든요. 이모님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시더니 유라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쏘아붙이셨어요. 아이고, 어디서 뼈다귀만 남은 아기 관상이 굴러 들어왔어. 속은 텅텅 비어가지고 남의 집 기둥뿌리 뽑아서 비단옷 입을 팔자네. 당장 그 주둥이 안 다물어. 이모님의 무자비한 호통에 유라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감하며 왠지 모를 서늘한 불길함에 몸을 떨어야 했답니다. 유라가 우리 가족의 선을 본격적으로 넘기 시작한 건 제 결혼을 2개월 앞두고 열렸던 웨딩 촬영 날이었습니다. 평생에 한 번뿐인 웨딩 촬영이라 아침 7시부터 일어나서 메이크업을 받고 헤어를 세팅하느라 진이 다 빠진 상태였어요. 그래도 남편 민준이와 서로 눈을 맞추며 웃다 보니 피곤한 줄도 모르고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스튜디오 문이 벌컥 열리며 나타난 불청객 때문에 제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유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하얀 순백의 레이스 원피스를 쫙 빼입고 스튜디오에 나타난 거예요. 마치 자기가 오늘의 신부라도 된 것처럼 풀세팅을 하고 조명 앞을 알짱거리는 모습에 스태프들도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심지어 그녀의 손에는 평범한 직장인 월급으로는 몇 년을 안 먹고 모아도 사기 힘든 수천만 원짜리 한정판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거든요.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유라가 제 옆으로 오더니 팔짱을 끼고 귓속말을 하듯 빈정거렸습니다. 어머 형님, 뽀샵으로 턱살 좀 팍팍 깎아달라고 꼭 말씀하세요. 이런 화려한 드레스는 저처럼 뼈대가 얇고 가녀린 사람이 입어야 태가 사는데 형님은 떡대가 있어서 영 촌티가 줄줄 흐르네요. 제 얼굴에 대고 삿대질하듯 내뱉는 그 도끼 어린 목소리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뒤에서 간식을 챙겨주시던 시어머니는 유라의 그 기괴한 차림새를 보며 혀를 끌듯 차셨어요. 지훈아, 쟤는 남의 잔칫날에 소복을 입고 온 거냐? 아니면 지가 시집을 2번 가는 거냐? 도대체 쥐꼬리만 한 월급에 저 비싼 명품들은 다 어디서 났대니? 아주 꼴이 가관이구나. 어머니의 날카로운 지적에 지훈 도련님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 역시 등골이 오싹해지며 머릿속에 시커먼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죠. 대체 저 비정상적인 돈들은 다 어디서 난 걸까?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20대 후반의 여자가 도대체 어떻게 저런 사치스러운 물건들을 휘두르고 다니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 회사 공금을 횡령한 건지 아니면 끔찍한 범죄 조직과 연관된 스폰서라도 숨겨두고 있는 건지. 유라의 가짜 미소 뒤에 숨겨진 썩은 내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만 같아 저는 밤잠을 설쳐야만 했답니다. 촬영 내내 유라의 그 하얀 원피스가 제 눈앞에서 어른거렸고
제 가슴 속에는 씻을 수 없는 모멸감과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 결혼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메이크업숍에서 화장을 받고 드레스를 입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고 참 행복했답니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 축하하러 와준 친구들과 사진을 찍으며 긴장을 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굳게 닫혀있던 대기실 문이 신경질적으로 벌컥 열리더니 유라가 불쑥 들이닥쳤어요. 그날도 그녀는 시선 강탈을 작정한 듯 몸에 딱 붙는 새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답니다. 앙상하게 마른 뼈다귀 같은 몸에 새빨간 옷을 걸치니 마치 피를 뒤집어 쓴 귀신 같아 보여서 등골이 오싹했죠. 유라는 저에게 축하한다는 말은커녕 팔짱을 낀 채 제 위아래를 훑어보며 비웃기 시작했어요. 아휴, 제가 형님 체형에는 그 드레스 절대 안 어울린다고 분명히 경고했잖아요. 아무리 비싼 화장으로 떡칠을 해놔도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건 것처럼 아주 역겹고 기괴하네요. 그 아기에 찬 목소리가 대기실에 따뜻했던 공기를 날카로운 칼날처럼 찢어놓았답니다. 순간 제 얼굴은 굳어버렸고 억장이 무너지는 수치심에 눈물이 핑 돌 지경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제 옆에서 가방을 들어주던 절친 혜진이가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혜진이는 대형 로펌에서 독종으로 소문난 피도 눈물도 없는 이혼 전문 변호사거든요. 혜진이가 유라의 코앞까지 다가가더니 턱을 치켜들고 서슬 퍼런 목소리로 쏘아붙였어요. 야, 이 싼거사. 어디서 남의 잔칫날에 기어들어와서 함부로 주둥이를 털어. 머리에 똥만 꽉 찬 거 티내지 말고 당장 내 눈앞에서 안 꺼져. 한 번만 더 내 친구 얼굴에 똥물 튀기면 내년 바닥까지 싹 다 털어서 법정에 세워줄 테니까 닥치고 당장 썩 나가. 혜진의 그 무자비하고 직설적인 팩트 폭격에 유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고 말았죠. 입술을 부들부들 떨며 도망치듯 대기실을 빠져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쾌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문을 나서기 직전 쫓겨나던 유라가 휙 고개를 돌려 저를 쏘아보던 그 뱀 같은 눈빛을 잊을 수가 없네요. 그 기분 나쁜 눈동자 속에는 언젠가 제 숨통을 기어코 끊어놓고야 말겠다는 지독한 복수심이 이글거리고 있었답니다. 제 결혼식이 무사히 끝나고 어느덧 6개월이라는 시간이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시가에서는 지훈 도련님과 유라의 결혼식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았죠. 유라는 눈에 핏발을 세우며 저보다 무조건 더 크고 성대하게 예식을 치르겠다고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난 형님처럼 구질구질한 동네 예식장 말고 최고급 호텔에서 수백 명 하객들 다 불러다 놓고 할 거예요. 누구처럼 싸구려 드레스 입고 우스꽝스러운 돼지소는 절대 안 할 거니까 어머님도 돈이나 넉넉히 보태세요. 시부모님의 간곡한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뻔뻔하게 돈을 요구하며 폭주하는 그녀를 보며 저희는 모두 숨죽인 채 불안에 떨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 정말로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워야 할 예비 신부인 유라가 하루가 다르게 앙상한 해골처럼 말라가는 거예요. 완벽한 드레스핏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며 밥알 한 톨 입에 대지 않고 오직 맹물과 샐러리 한 조각으로 연명하고 있었거든요.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왔고 걸어 다닐 때마다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날 것만 같아 쳐다보기만 해도 끔찍했답니다. 게다가 늦은 밤 시가 근처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다 저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가로등 불빛도 닿지 않는 후미진 구석에서 유라가 험악한 인상을 한 정체불명의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죠. 그녀가 쫓기듯 바들바들 떨며 두꺼운 현금 봉투를 그들에게 건네고 있었거든요. 문신이 가득한 남자가 유라의 어깨를 툭툭 치며 협박하듯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껍데기만 남은 년아. 돈 장난 치지 말고 모자란 돈 당장 내놔. 쥐도 새도 모르게 콱 묻어버리기 전에. 그 끔찍한 살기에 유라가 바닥에 주저앉아 싹싹 빌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시간 줘요. 결혼식만 끝나면 축의금 싹 다 털어서 이자까지 쳐서 갚을 테니까 제발 식장엔 얼씬도 하지 마. 내 완벽한 날에 재 뿌려서 내 앞길 망치면 당신들도 다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릴 거야. 짐승처럼 악을 쓰는 유라의 모습을 어둠 속에서 지켜보며 제 심장은 공포로 미친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도대체 저 여자는 무슨 끔찍한 덫에 걸려든 걸까? 정말 불법 자금 돈 세탁이라도 하려고 저토록 거대한 호텔 식장에 목숨을 거는 건 아닐까? 어두운 골목길에 스며든 서늘한 밤 공기가 마치 저희 가족을 모조리 집어삼키려는 시커먼 그림자처럼 느껴져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답니다. 유라의 기이하고 소름 돋는 행동이 선을 넘을수록 남편 민준이와 지훈 도련님 사이의 갈등의 골도 걷잡을 수 없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어느 주말 본가에 모인 자리에서 결국 참다 못한 남편이 지훈 도련님의 멱살을 틀어쥐고 호통을 쳤어요. 지훈아, 제발 정신 좀 차려. 저 미친 여자는 지금 우리 가족을 모조리 파멸의 구렁텅이로 쳐넣고 있다고. 저 여자가 밤마다 이상한 놈들 만나서 돈 봉투 건네는 거 내 형수도 똑똑히 봤다잖아. 당장 파혼해. 남편이 핏대를 세우며 분노를 토해냈지만 지훈 도련님은 이미 유라라는 지독한 늪에 목끝까지 빠져버린 상태였어요. 도련님은 형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눈물을 글썽인 채 악을 썼습니다. 형이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우리 유라 진짜 불쌍한 애야. 어릴 때 뚱뚱하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쓰레기 취급받고 무시당해서 저렇게 드레스 하나에 목숨을 거는 건데 형은 그것도 못 품어줘? 지훈 도련님의 그 절박하고 눈물 어린 항변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오기도 했답니다. 가장 사랑받아야 할 10대 시절의 상처로 얼룩진 과거가 그녀를 저런 끔찍하고 가여운 괴물로 키워낸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알량한 동정심으로 덮어두기에 유라가 뿜어내는 광기는 이미 우리 가족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무렵 제가 시가 화장실에 손을 씻으러 갔다가 문틈 사이로 엿본 유라의 모습은 제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고 말았어요. 거울 앞에 선 유라가 자신의 훌쭉한 배를 꼬집듯 움켜쥐고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고 있었거든요. 이깟 더러운 살덩어리 다 칼로 도려내서라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야 해. 그 누구도 나를 무시 못하게. 내 결혼식은 완벽해야 한다고. 내 앞길 막는 년들은 다 죽여버릴 거야. 초점 없는 텅 빈 눈으로 칼날처럼 뼈만 남은 쇄골을 쓸어내리며 기괴하게 웃는 그녀의 모습은 영혼을 악마에게 통째로 팔아버린 유령 같았죠. 그 일그러진 화장실 거울 속 풍경이 앞으로 닥쳐올 거대하고 참혹한 파국의 서막이라는 것을 그때는 저희 가족 중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유라의 결혼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그 지긋지긋하고 숨막히는 예식 준비도 끝난다는 생각에 저는 시가에서 막바지 답례품과 짐들을 챙기며 한숨을 돌리고 있었죠. 그런데 분리수거를 하려고 어두운 마당 구석으로 나갔다가
담벼락 아래에서 짐승이 헐떡이는 듯한 기괴한 소리를 듣고 말았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유라가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심한 탈수 증세로 비틀거리며 헛구역질을 해대고 있는 거예요.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이미 산 사람의 낯빛이 아니라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창백한 송장의 모습이었거든요. 파랗게 질린 입술로 벌벌 떨며 위액마저 다 토해내지 못해 꺽꺽거리는 꼴을 보니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말았죠. 미우나 고우나 내일 시집갈 예비동서인데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이 나겠다 싶어 너무 놀란 마음에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누르려고 했습니다. 동서, 정신 차려봐. 당장 구급차부터 부를게. 제가 다급하게 소리치며 번호를 누르려는 찰나였어요.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유라가 갑자기 미친 야생동물처럼 콱 달려들더니 제 손을 핥히고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게 아니겠어요. 액정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유라가 핏발선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악다구니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수작질이야. 내 완벽한 결혼식을 형님이 처망치려고 아주 작정을 했지. 119 불러서 내일 식장에 나 못 들어가게 묶어두려는 그 시커먼 속내. 내가 모를 줄 알아? 내일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내 완벽한 웨딩드레스 핀 망치려는 년들은 형님이라도 내가 다 찢어 죽여버릴 거니까 닥치고 당장 꺼져. 눈동자가 반쯤 돌아간 채 입가에 거품까지 물고 악을 쓰는 그 여자의 모습은 이미 이성을 잃은 악귀나 다름없었답니다. 서늘한 밤 공기 속에서 씩씩거리는 그녀의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 한 발작도 떼지 못했어요. 저 병적인 집착과 광기를 그냥 이대로 둬도 되는 걸까? 당장이라도 안방에 계신 시부모님과 남편을 깨워서 이 미친 짓을 막고 식을 엎어야 하는 건 아닐까? 제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엉클어졌지만 당장이라도 저를 물어뜯을 듯 노려보는 유라의 살기에 눌려 결국 쫓기듯 집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내일 벌어질 끔찍한 파국을 직감하며 억장이 무너지는 불안감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답니다. 결국 제가 우려하며 밤새 떨었던 그 끔찍한 파국은 유라가 그토록 목숨을 걸었던 결혼식 당일에 보란듯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최고급 호텔 예식장 안은 수백 명의 하객으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죠. 입구부터 늘어선 화려한 생화 장식과 천장을 수놓은 거대한 샹들리에 조명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객들에게 대접할 식대만 1인당 15만 원이 넘는 최고급 코스 요리가 준비되어 있었으니 그야말로 돈을 물쓰듯 쏟아부은 거대한 허영의 무대였답니다. 이윽고 장내가 어두워지고 웅장한 오케스트라 음악과 함께 신랑 신부 입장을 알리는 사회자의 멘트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 도련님이 창백한 얼굴로 먼저 입장을 마쳤고 이어서 식장 뒤편에 거대한 양계문이 천천히 열렸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문을 향해 집중되었고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어요. 그런데 환하게 조명이 비춘 버질로드 입구에는 걸어 들어와야 할 신부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음악만 구슬프게 허공을 맴돌 뿐 신부가 나타나지 않자 순식간에 싸늘해진 예식장 안으로 비명 섞인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직감에 저와 남편이 식장을 뛰쳐나가 신부 대기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죠. 그곳에는 끔찍하게도 유라가 거대한 웨딩드레스 자락에 파묻힌 채 바닥에 고꾸라져 있었어요. 입장 직전 헬퍼 이모님이 티아라를 씌워주려고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려던 찰나 극도의 영양실조와 탈수를 견디지 못한 몸이
완전히 한계에 달의 거품을 물고 기절해버린 것이었죠. 새하얀 드레스 위로 핏기 하나 없는 그녀의 앙상한 팔이 툭 떨어져 있는 꼴을 보니 제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충격에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답니다. 식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해버렸고 식장 밖으로 흘러나온 하객들 사이에서는 조롱 섞인 비아냥이 터져 나왔어요. 아이고, 신부가 돈 많은 딴 놈이랑 눈 맞아서 야반도주했다며. 내가 대기실에서 봤는데 드레스 핏 살리겠다고 뼈다구만 남을 때까지 굶어대더니 결국 지 무덤을 지가 파고 꼴 좋네. 피가 거꾸로 솟는 끔찍한 수치심 속에서 결국 결혼식은 전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건 따로 있었어요. 그 난리통 속에서 구급차가 오고 경찰이 출동하는 와중에도 유라가 불렀던 그 수백 명의 젊은 하객들은 누구 하나 걱정하는 눈치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연회장으로 우르르 몰려가서는 공짜 밥이라며 최고급 안심 스테이크만 꾸역꾸역 입에 밀어넣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뿔뿔이 흩어졌다는 사실이랍니다. 신부가 중내산에 실려가는데도 포크질만 해대는 그 기괴한 풍경은 마치 36 코미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소름 끼치는 총극 그 자체였어요.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귓가를 때리며 저희 가족은 혼비백산하여 유라가 실려간 병원 응급실로 내달렸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응급실 복도 앞 의자에 시부모님과 지훈 도련님이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있었죠. 의사 선생님 말로는 심각한 저혈당 쇼크에 영양실조가 겹쳐 자칫하면 심정지가 올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돌리려던 찰나 응급실 자동문이 거칠게 열리며 험악한 인상의 사내 3명이 씩씩거리며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며칠 전 제가 어두운 골목길에서 보았던 바로 그 문신 가득한 남자들이었어요. 봐. 여기 오늘 드레스 입고 기절해서 실려온 년 어디 있어. 당장 나와. 그중 우두머리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간호사 데스크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응급실이 떠나가라 고함을 질러댔죠. 지훈 도련님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막아서자 남자가 도련님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패대기치며 소리쳤습니다. 내 놈이 신랑이냐? 내 마누라 되려니 우리 업체에서 하객 알바 300명을 불렀는데 돈을 한 푼도 안 냈어. 축의금 들어오면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더니 결혼식이 엎어졌는데 내 돈 3천만 원은 어떡할 거야. 당장 그년 머리채라도 끌고 나와서 장기라도 팔아 갚으라고 해. 안 그러면 이 병원 다 엎어버릴 테니까. 사채업자의 그 끔찍한 쌍욕과 폭로가 복도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해지고 말았답니다. 그토록 대단하다며 으스대던 유라의 수백 명 하객 인맥. 알고 보니 전부 제2금융권과 악덕 사채까지 무리하게 끌어다 돈으로 고용한 가짜 하객 대행 알바생들이었던 겁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거창한 스폰서나 회사 공금 횡령 같은 게 아니었어요. 오로지 남들에게 완벽해 보이고 싶다는 그 얄팍하고 추악한 허영심 하나 때문에 20대 후반의 나이에 수천만 원의 빚더미에 앉아 스스로의 목숨줄을 사채업자에게 팔아넘긴 참담한 결과였죠. 90분짜리 완벽한 가짜쇼를 위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담보로 잡힌 셈이잖아요. 가짜 하객들이 기계처럼 쏟아내는 가짜 찬사만이 그녀의 텅 빈 인생을 채워주는 유일한 구원이자 마약이었던 거예요. 진실의 민낯이 까발려진 그 끔찍한 순간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지훈 도련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쥔 채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저런 괴물 속도 모르고 바보 천치같이 놀아놨어. 피눈물을 쏟아내는 동생의 등을 다독이는 남편 민준이의 어깨도 분노와 허탈감으로 잘게 떨리고 있었죠. 그 끔찍한 아수라장 속에서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창백한 입술을 꾹 깨문 채 병실 문틈으로 보이는 유라의 야윈 모습을 싸늘하게 노려보고만 계셨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사채업자들이 한바탕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뒤 저희 가족은 무거운 침묵을 안고 유라가 누워있는 1인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링거 바늘을 꽂고 파리한 얼굴로 누워있던 유라가 저희를 보자마자 몸을 일으키려 발버둥을 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그래도 지가 사람 새끼면 식장을 그 지경으로 엎어놓은 것에 대해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하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온 첫마디는 제 고막을 찢어버릴 듯한 끔찍한 저주와 원망이었습니다. 유라가 핏발이 선 독사 같은 눈으로 저를 뚫어지게 노려보며 앙상한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해댔어요. 이게 다 형님 때문이야. 형님이 내 옆에서 재수없게 얼쩡거리면서 내 기를 쫙쫙 빨아먹으니까 내가 쓰러진 거잖아. 내 완벽한 예식장 당장 다 물어내. 형님년이 질투나서 내 인생 다 처망쳐놨어. 사채업자들한테 내 빚 싹 다 갚아주고 식장 다시 안 잡아주면 나 이대로 혀 깨물고 죽어서 평생 형님 원기로 들러붙을 줄 알아.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그 끔찍한 막말에 저는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는 것 같았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분노에 제가 입술을 꽉 깨물고 그녀의 뺨이라도 후려치려 다가서는 찰나였어요.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던 지운 도련님이 제 앞을 막아서더니 갈라진 목소리로 끔찍한 과거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의 눈에서는 참회의 피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형수님, 제발 참아주세요. 이게 다 제 잘못입니다. 5년 전 제가 무심코 던졌던 그 미친 농담 한마디가 유라를 저런 괴물로 만든 거예요. 지운 도련님의 입을 통해 듣게 된 사연은 참으로 기가 막히고 서글픈 것이었습니다. 유라는 학창시절 엄청나게 뚱뚱한 체격 탓에 친구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지독한 왕따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옥 같은 10대를 보내고 죽기 살기로 살을 빼서 간신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5년 전 지운 도련님이 무심코 너 요새 살 좀 붙은 것 같다. 뱃살 잡히겠네라며 장난을 쳤던 겁니다. 그 가벼운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던 과거의 끔찍한 트라우마를 끄집어내어 무시무시한 괴물로 키워내고 만 것이었죠. 과거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그녀에게 화려한 호텔 식장과 수백 명 하객들의 박수갈채, 그리고 완벽한 웨딩드레스 핏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세상의 인정을 받는 유일한 동아줄이자 맹목적 강박이 되어버렸던 거랍니다. 아무리 상처받은 영혼이 빚어낸 서글픈 비극이라지만 이미 선을 한참 넘어버린 그 소름 끼치는 광기 앞에서 시어머니의 눈빛은 무섭도록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가여운 며느리라며 보듬어 안으려 했던 어머니의 굳게 담은 입술에는 이제 일말의 연민조차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저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버린 괴물을 내려다보는 듯한 서늘한 경멸만이 병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답니다. 그 난리가 있고 정확히 일주일 뒤 퇴원하여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한 유라는 일말의 반성이나 부끄러움도 없이 뻔뻔하게 시댁 식구들을 본가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면서도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그녀는 소파 한가운데 다리를 꼬고 앉아 아주 당당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이쯤 되면 바닥에 엎드려서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빚을 갚기 위해 막일이라도 하겠다고 빌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유라는 찻잔을 호호 불며 한 모금 마시더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핏발 선 눈으로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엎어지고 나서 제 인스타에 온갖 잡소리들이 달리고 제 체면이 완전 바닥을 쳤어요. 그깟 사채업자 푼돈 3천만 원, 하나뿐인 며느리 기죽지 않게 어머님이 당장 좀 갚아주시면 되잖아요. 이상한 소문 더 퍼지기 전에 저번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한 식장 잡아서 제 결혼식 당장 올려주세요. 이번엔 하객들 식대도 1인당 15만 원짜리 싸구려 말고 20만 원짜리 최고급 안심 코스 요리로 싹 다 바꿔야 하니까 식장 예약금이랑 넉넉하게 7천만 원만 제 통장으로 싸주세요. 염치라고는 쥐뿔도 없는 그 뻔뻔하고 기가 막힌 요구에 제 속에서 천불이 끓어올라 당장이라도 멱살을 잡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묵묵히 차를 마시던 강 여사님이 들고 계시던 도자기 찻잔을 탁자 위로 깨질 듯이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는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서슬퍼런 목소리로 그녀를 향해 일갈하셨습니다. 어디서 어른들 앞에서 미친 소리를 작작 해대고 앉아있어. 신부가 굶어 쓰러지는 개망신을 당하고도 또 그 짓거리를 하겠다고. 사채까지 끌어다 쓴 가짜 하객들 모아놓고 또 내 아들 앞세워서 광대 노름할 생각이라면 당장 집어치워라. 정내년 피 속에 일말의 양심이란 게 남아있으면 동네 낡은 국밥집이나 하나 통째로 빌려서 식구들끼리만 조용히 밥 한 끼 먹고 치워라. 그게 내가 허락하는 유일한 스몰 웨딩이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으시던 시어머니의 그 무자비하고 차가운 호통이 거실을 날카롭게 얼어붙게 만들었죠. 하지만 껍데기에 영혼을 판 유라에게 어머니의 그 준엄한 꾸짖음이 들릴 리 만무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금방이라도 피눈물을 쏟을 것처럼 도끼 어린 눈으로 저희 가족을 노려보기 시작했답니다. 어머니의 국밥집 스몰 웨딩 통보에 유라는 마치 끓는 기름을 뒤집어 쓴 벌레처럼 소파에서 펄쩍 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미친 사람처럼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귀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러댔어요. 탁자 위에 있던 티슈 상자를 제 발밑으로 집어 던지며 눈을 허옇게 뒤집고는 악다구니를 썼죠. 스몰 웨딩이라고요. 국밥집에서 그딴 찌질하고 궁상맞은 돼지 같은 결혼식을 나보고 하라고요. 내 인생에 그딴 싸구려 취급은 절대 용납 못해. 내가 동네 시장통에서 뚝배기나 핥고 있을 년으로 보여요. 그딴 식으로 거지 취급하면서 내 앞길 가로막을 거면 나 지훈 씨랑 여기서 당장 갈라서고 파혼할 거예요. 내가 파혼한다고 맘먹고 떠나면 지훈 씨 멘탈 다 박살나서 한강 다리 가서 당장 뛰어내릴 텐데 어머님이 그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아쉬운 건 내가 아니라 댁들 모자란 아들이니까 내일 아침까지 내 통장에 7천만 원 안 꽂혀 있으면 영영 끝인 줄 아세요. 가시돋친 목소리로 내뱉는 그녀의 그 저열하고 끔찍한 협박에 제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였답니다. 자신이 지운 도련님에게 얼마나 절대적인 구원자인지 굳게 확신하고 있는 듯 그 오만한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사람의 진심이나 가족 간의 최소한의 도리 따위는 이미 그녀의 새까맣게 타버린 심장 속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화려한 웨딩드레스라는 껍데기와 수백 명의 가짜 하객이 떠받들어주는 그 알량한 우월감에 영혼을 통째로 팔아버린 이미 구제불능의 끔찍한 괴물일 뿐이었죠. 유라의 폐악질이 절정에 달하자 거실에는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팽팽하고 숨막히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지훈 도련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며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고 남편 민준이는 주먹을 꽉 쥔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저희 모두의 시선은 오직 하나,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 굳게 입을 다문 강 여사님의 입술만을 조마조마하게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유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턱을 치켜들고 승리감에 도취된 듯한 비열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자신의 파온 협박이 이 집안의 늙은 노인네를 굴복시키고 기어코 돈을 뜯어낼 수 있을 거라는 그 알량한 착각 속에서 말이에요. 유라의 폐악질이 절정에 달하며 거실을 짓누르던 그 지독한 침묵을 깬 건 뜻밖에도 강 여사님의 호탕하고 시원한 웃음소리였습니다. 기가 막힌다는 듯 어깨까지 들썩이며 허허 웃으시던 어머니가 벼랑간 웃음기를 싹 거두시더니 호랑이 같은 눈으로 유라를 매섭게 쏘아보셨어요. 그래. 아이고, 듣던 중 아주 반가운 소리네. 제발 좀 당장 그래주렴. 자신에게 굽신거릴 줄 알았던 어머니의 입에서 상상도 못한 대답이 튀어나오자 유라의 일그러진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며 경악으로 하얗게 질려버렸죠. 어머니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벌벌 떠는 지훈 도련님의 손을 꽉 움켜쥐며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선언하셨습니다. 야, 이 껍데기만 남은 빈술에 같은 년아. 어디서 내 아들 피를 빨아먹으려고 거머리같이 들러붙어서 협박질이야. 똥차가 스스로 굴러가서 내 집구석에서 나가주겠다는데 내가 미쳤다고 7천만 원을 싸들고 내년 가랑이 사이를 기어다닐 줄 알았어? 사람의 가치는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처입은 드레스나 돈 주고 산 가짜 하객수에 있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의 올바른 태도와 진심에 있는 법인데 내년은 그 속부터 새까맣게 썩어 문드러져서 구더기가 들끓고 있잖니? 넌 우리 가족이 될 자격이 단 한 톨도 없으니 오늘부로 내 아들이랑 영영 끝이다. 당장 이 집에서 썩 꺼져. 어머니의 자비 없는 불벼락이 떨어지자 유라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눈물을 콧물과 함께 쏟아내며 바닥을 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순간 눈이 돌아서 미쳤었나 봐요. 지훈 씨,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사채업자들한테 진짜 죽어. 어머니의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울고불고 매달리는 그 비참한 꼴이라니 조금 전까지 안심 코스 요리를 운운하며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던 그 오만한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주방 찬장에서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퍼 오시더니 유라의 정수리와 발밑을 향해 매몰차게 확 뿌려버리셨습니다. 재수옴 붙기 전에 당장 내 눈앞에서 안 사라져. 한 번만 더 내 아들 근처에 얼쩡거리면 그땐 내가 직접 내년 머리채를 쥐고 경찰서에 쳐넣을 줄 알아. 하얀 소금 벼락을 뒤집어 쓴 채 비명을 지르며 현관문 밖으로 쫓겨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10년 묵은 체증이 한 번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폭발적인 카타르시스를 느꼈답니다. 내면의 상처를 무기 삼아 남의 인생까지 시궁창으로 끌고 들어가려던 악기가 마침내 우리 가족의 선 밖으로 완벽하게 떨어져 나가는 가슴 벅찬 순간이었죠. 독사 같았던 유라가 소금 세례를 맞고 쫓겨나듯 집을 떠나고 나서야 우리 가족은 비로소 막혔던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지옥 같은 일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버린 지훈 도련님은 도망치듯 해외 지사로 자원의 한국을 훌쩍 떠나버렸어요. 저희 모두 도련님이 그 끔찍한 배신의 상처를 어떻게 이겨낼지 밤마다 뜬 눈으로 지새우며 걱정했거든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흐른 어느 날 잠시 한국에 들어온 지훈 도련님이 전해준 유라의 최근 소식은 제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파혼을 당한 후
그녀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오직 웨딩드레스를 입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찰나의 순간 자체에 미쳐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지훈 도련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소름 끼친다는 듯이 말했죠. 형수님, 그 여자 완전 정신병원에 가야 할 수준이에요.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면서도 가짜 신랑 알바 고용해서 또 웨딩드레스를 처입었대요. 사채업자들을 피해 숨어 지내면서도 제2금융권과 또 다른 악덕 사채까지 무리하게 끌어다 써서 저렴한 지하 파티룸을 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돈으로 고용한 가짜 신랑과 가짜 하객들을 모아놓고 자기 위안용 가짜 결혼식을 올리고 있다는 거였죠. 그 미친 짓거리를 몇 개월 단위로 무려 3번이나 강행했다지 뭡니까? 빚쟁이들한테 머리채 잡혀서 길바닥을 끌려다니면서도 자기 머리에 쓴 티아라 망가진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발악을 한대요. 진짜 괴물이 따로 없어요. 잠깐의 화려한 사진 한 장을 남기기 위해 빚더미에 깔린 채 스스로를 팔아넘기는 그 소름 끼치는 광기. 그녀는 이제 사람들의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린 채 화려한 웨딩드레스라는 스스로 만든 차가운 감옥에 갇혀 떠도는 가여운 유령이 되어버린 셈이랍니다. 남들의 시선이라는 허상에 잡아먹혀 바닥없는 캄캄한 나락으로 영원히 곤두박질치는 그녀의 끔찍한 최후에 저는 단골이 오싹해질 정도였어요. 껍데기에 영혼을 판 대가가 얼마나 참혹하고 징그러운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어느덧 따스한 5월의 주말 오후 거실 창밖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주방에서는 남편 민준이가 제 콧노래에 맞춰 보글보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고 소파에 앉으신 강 여사님은 텔레비전을 보며 호탕하게 웃고 계시죠. 조금 전에는 지훈 도련님이 반가운 영상 통화를 걸어왔답니다. 해외 지사에서 만난 쾌활한 성격의 동료 여직원과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다며 환하게 웃더라고요. 명품 가방이나 화려한 거치레보다는 퇴근길에 마주 앉아 낡은 식당에서 국밥 한 그릇을 비우며 호탕하게 웃을 줄 아는 속이 꽉 찬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면서요. 수화기 너머로 지훈 도련님의 맑은 얼굴을 보며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듯 눈가를 닦아내시며 말씀하셨어요. 속이 썩은 귤은 아무리 화려한 금박지로 싸놔도 결국 똥파리만 꼬이는 법이다. 우리 식구들 이렇게 둘러앉아 웃는 걸 보니까 이제야 내 속이 다 시원하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답니다. 저희에게는 화려한 5성급 호텔 예식장도 수백 명의 번지르르한 하객 인맥도 없지만 이곳에 흐르는 온기는 그 어떤 것보다 진짜 백이거든요. 겉모습과 껍데기에만 병적으로 집착하던 그 뒤틀린 관계를 시어머니께서 소금까지 쳐가며 단칼에 베어내 주신 덕분에 우리는 겉보기엔 25평짜리 낡은 집에 살아도 속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단단하고 꽉 찬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유라가 그토록 목숨 걸고 원했던 가짜 하객들의 찬사와 화려함은 한순간에 흩어지는 서글픈 신기루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고 진심으로 존중하는 우리 가족의 이 소박하고 평온한 일상은 앞으로도 영원히 눈부시게 빛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답니다. 이 길고도 기막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당신의 곁에도 껍데기가 아닌 진짜 알맹이를 알아봐주는 따뜻한 인연들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